이번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현실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줄 분은 이름을 테오라고 받고 토르니로 하겠습니다. 테오 씨는 오랜만에 조용히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와서야 다시 선의적으로 문제처럼 다뤄지곤 하지만 솔직히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문을 연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줄 사람은 우리 매장에서 일하던 선비였어요. 기억이 또렷하진 않았지만 너무 일상 깊었던지라 얼마 전 다시 그 선배에게 물어봤죠. 형, 예전에 금 이야기 혹시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처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그 시절 매장에 신입 직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은 지환이라고 해보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착하고 곰손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기억을 잘 못하는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 차련 파격, 옥션 같은 기초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환이는 이상하리만치 그걸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만 혼났어요. 그땐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 사람 눈치 보랴, 신입 챙기랴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환이를 앉혀놓고 제가 다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삼아, 야, 10,000원에 10%가 얼마야? 하고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0,000원에 10%,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말끝을 그리며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다시 물었어요. 야, 100분 일은 아나?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거짓말 같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환이는 뭔가 부족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평소 말도 조곤조곤했고 행동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어요. 그 사건은 금수에 묻힐 법도 했지만 우연히도 금 이야기와 닮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금 이야기는 티오 씨가 전해준, 지금은 우리 매장을 떠난 또 다른 직원, 도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진 씨는 제가 입사하기도 훨씬 전에 회사를 그만둔 분이었죠. 당시 그는 30 초반에서 중반 사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지환과는 다른, 하지만 묘하게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영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해요. 저도 지금 그걸 겪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준 테오 씨 역시 그랬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털어놓는 그의 목소리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죠. 당시 테오 씨는 영업을 시작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을 때였다고 해요. 이미 사람들에게 지치기 시작했고 주변 선배들에게 자주 사소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였대요.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진짜 그냥 평범한 자리였어요. 술 한잔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확 끌리더라고요. 태호 씨는 그날 처음 만난 그 여성에게 말로 다 표현 못할 끌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계산 없는 사람이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 만난 인연이 마음에 남았고 마침 서로 아는 사람이 연결된 관계였단지라 태호 씨는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하며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연업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 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사람한테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오랜 연애를 이어왔고 어느덧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딱히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조금은 부족하달까.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임시적으로 뭔가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장난처럼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난삼아 야, 너 내일 회사 나오면 맞을 준비하고 와라 이랬다 치면 보통은 웃고 넘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다음날 나가면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의 뉘앙스,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일에 대해 그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지적장애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렇다고 완전히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도 뭐랄까 딱 경계에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만 말하고 진심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 순수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가식 없고 꾸밈 없는 모습에 오히려 더 끌렸고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그의 말에 그가 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들은 진짜로 미래를 함께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태연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이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의 반려자로 이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몇 번 부모님께 넌지시 이야기했던 태연은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봉다나 있는 전라남도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당시 태연의 나이는 38. 결혼이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정적 속에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더는 말리지 않마. 손주도 좀 낳고 내 가정 잘 꾸려보거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예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여자친구의 고향인 충북 청주에 가서 장인다 장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모두가 축복 속에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 한 달 앞두고 어머니가 조용히 퇴양을 불렀습니다. 이야,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야겠다. 엄마는 그 애가 조금 부족한 걸 알고 있다. 그걸 숨기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야. 혹시라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때 손위신고를 해도 되지 않겠니? 임신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게 무슨 잘못도 아니잖아요. 전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그렇게 조건으로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태연은 예정대로 결혼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미루지 않고 바로 마쳤습니다. 아내가 될 그녀에게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신혼생활은 상상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둘은 소박한 전세 아파트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부탁 하나 해도 다.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뭔데? 아내는 살짝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 시진이 알지? 지금 대구에서 일하던 거 정리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려 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시골 계시잖아. 그래서 시진이가 반 구하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될까? 태연은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조용했던 부부의 신혼집에 또 한 명의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래서 태연은 그래, 한두 달 정도라면 괜찮지. 가족인데 왜 안 돼?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처제 시진과 얼굴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크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가 단곡지 부탁하니 마음을 열기로 했던 거죠. 내가 방 치워 놓을게. 걱정 말고 오라고 해. 그렇게 태연은 처제로 쓰던 작은 방을 싹 정리하고 침대까지 마련해 시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집은 전세로 들어간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안방 하나, 서재 겸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과 도어기 있는 구조였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들어온 이후로 분위기는 의외로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태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 저녁마다 셋이서 통닭 시켜놓고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수진이도 밝고 이해 바른 아이여서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어느 날 셋은 근처에서 유명한 고깃집에 가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고 평소 가보고 싶던 곳이기도 했죠. 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태연의 옛 선배 정욱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욱 씨는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연의 말에 따르면 한때 신내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번 눌림을 겪었다고 하고 오솔길의 길에 발을 디디려다 말았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욱 씨가 태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과장님도 오셨네?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와이프랑 처제랑 같이요. 잘 됐네요. 고기 맛있죠? 정욱 씨는 인사를 나누며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와이프분께 한 잔, 처제분께도 한 잔 하면서 능청스럽게 소주잔을 채우더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욱 씨가 태연을 조용히 부른 거였죠.
어제 말인데 저기 맞은편에 앉았던 분이 처제분이시죠? 네, 저희 처제예요. 아, 지금 같이 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잠깐 우리 집에 머물고 있어요. 방 두아리 젊다지요. 그 말을 들은 정욱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제 인사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처제분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누군가 했지.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괜히 얘기 꺼냈네. 그 말에 태연은 묘하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딱히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찜찜하게 만들긴 했지만 뭐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렇게 태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찜찜한 느낌이 점점 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그리고 그 여름이 그렇게 길게 기억에 남게 될지는 말이죠. 그래서 태연은 아내와 처제 시집이랑 셋이 모여 우리 셋이 어디 한번 다녀올까 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 청주에 있는 장인어른 쪽 식구들이 요즘 같은 여름엔 계곡이 최고지 라며 추천해줬고 셋은 곧장 그래 계곡 좋지 하며 위기투합했죠. 아내와 수진이 직접 계곡 위치도 알아보고 날짜까지 싹 정해서 태연에게 알려줬습니다. 태연도 기분 좋게 좋아 계곡 가자 하며 들떴던 거죠. 그런데 계곡 가기 며칠 전 예전에 고깃집에서 만났던 그 선무당 선배 정욱 씨가 또다시 태연을 부릅니다.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태연이 왜요? 하고 묻자 정욱 씨는 묘하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니도 알다시피 난 남들과는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있잖냐. 근데 말이다. 올 여름엔 특히 너 올까 조심하다. 그리고 높은 데도 조심하고 진짜로. 그리고 꼭 기억해. 올해는 모래 들어가지 마다. 몰은 절대 들어가지 마. 처음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태연은 정욱 씨의 눈빛이 단한 걸 느꼈습니다. 진짜로 그런 감 있는 사람들 특유의 눈빛. 평소 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정욱 씨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죠. 모레는 절대 가지 마. 내 말 장난 아닌 거 알지? 그냥 진짜로 명심해.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자 태연도 머뭇거리며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네 아니에요. 조심할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엔 그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슬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아 한적하고 시원한 공기가 흐르던 그곳에서 닭백숙도 시켜놓고 바로 연물가에서 놀 수 있도록 자리까지 잘 잡았어요. 처음에 물 깊이는 태연 무릎 정도로 아주 얕았고 슬슴 물잔 고치며 웃고 떠들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수진이 저쪽 이쪽으로 더 가면 물이 막혀 있어서 수심도 깊고 더 재미있는 곳이 있다며 가보자고 했어요. 태연은 그래 너무 얕으니까 좀 더 깊은 데서 놀자 하고 따라갔죠. 도착해보니 계곡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작은 댐 같은 게 있었고 그 앞엔 물이 고여 있어 수심이 좀 깊어 보였어요. 딱 봐도 다이빙은 어렵지만 올로리 하기엔 충분한 곳이었죠.
그 순간 정욱 씨가 했던 말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울다. 절대 가지 마라. 태연은 순간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 그냥 밭백숙 나오면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시집이란 둘이 먼저 놀고 와. 아내와 시집은 예의 못다. 밭이다. 거기 진짜 재밌다니까. 라며 붙잡았지만 태연은 반오이 말했어요. 아니야. 갑자기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너희 둘이 재밌게 놀다 와. 그렇게 말하고는 계곡을 따라 아래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작은 결정 하나다. 이후 벌어질 사건의 전조였다는 걸. 아 진짜 왜 그래. 갑자기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빨리 가자니까. 아내와 수지는 태연을 계속 붙잡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안 좋아. 너희 둘이 가서 놀다 와. 그렇게 말하고는 아예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평창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처제와 아내는 둘이서만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 잠깐 놀다 내려왔고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밭백숙도 대충 먹고 나서는 아내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완전 김샜잖아. 그냥 집에 가자. 그날 저녁은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됐고 태연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친 것 같고 뻘쭘하고 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몸이 안 좋은 걸 어쩌냐고. 그렇게 쭈뼛쭈뼛 사과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태연은 문득 정욱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그에게 다다다 말했죠. 선배님이 말씀하신 물가는 안 닿았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어쨌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정욱 선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아,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의 가족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냐. 근데 그 처제라는 분 말이야. 아, 처제야? 뭐 길어야 한두 달이면 나가겠죠. 취직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요. 한두 달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라. 진짜 너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순간 태연은 멍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욱 선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다 알면 지금쯤 부자 돼서 점집 차렸지.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어. 사람을 보면 오는 게 있거든. 그게 아주 가난하게 느껴졌어. 너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너무 깊게 듣지는 말고 그냥 참고만 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특히 수진에 대해선 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태연은 말은 안 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이 일하는 처제 수지는 10 정도는 돼 보였거든요. 너무 티가 나고 순간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말이나 행동도 종종 보였습니다. 일이 무슨 지만 예전인지 뭘 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연 눈엔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썼고 더 챙겨주려 했던 겁니다.
수진이 혼자 밤 구해나가는 것도 걱정됐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벅차 보였기 때문에 원룸에 던져두기보다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당장 내보내다니 마음이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기분도 좀 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머릿속에 계속 그 대화가 맴돌던 어느 날 실습 저녁에 영화나 한 편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던 날처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날 저녁 실습집에서 간단히 저녁밥을 먹고 영화관으로 향하려고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태연이 살던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태연이 맨 앞, 그 뒤를 수진이 따랐고 마지막엔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계단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 선배가 했던 그 말들, 오심코 흘려넘긴 그 말들이 어쩌면 무의식 깊숙이 작용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연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순간 수진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원래라면 등을 밀어야 했을 손이 방향이 바뀐 그 참여의 순간에 정면을 향해 밀려온 겁니다. 몸이 순식간에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태연은 왠지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옆 난간을 꽉 붙잡고 바깥으로 몸을 지탱해 굴러 떨어지는 걸 취했다고 해다. 그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은 여전히 손을 앞으로 뻗을 상태로 입에서 어버버버, 거버버, 라는 말만 반복하며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아내도 깜짝 놀라며 미쳤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결국 영화는 방연이 취소되고 세 사람은 무거운 공기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태연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거기서 나 밀었으면 진짜 계단에서 부르다나 죽을 수도 있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 말에 수진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보, 지옥이 안 나요. 죄송해요, 현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태연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겠지만 수진이 좀 아파. 진짜 미안해. 나도 말 못한 거 미안하고 오빠 놀라게 해서 진짜 미안해. 사실 가끔 저럴 때가 있어. 창피해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오빠.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태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어쩌겠어. 아픈 걸 탓할 수도 없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태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떠오르던 건 선무단 선배 정욱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신을 받기 직전에 모속인이 가장 예리하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고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진짜 대단하다. 내 선배지만 와, 진짜 대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겨우 잠에 들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뭔가 태연의 마음속에는 얇고 긴 금이 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자신이 그 손에 직접 밀려날 뻔했던 그 경험이 자꾸만 떠올라서 점점 노이로제처럼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분위기도 괜히 서늘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태연은 어떻게든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수지는 방 안에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왔어. 수진아, 나왔어? 수지는 방에서 나와 형부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좀 나와서 텔레비도 보고 그러지. 아니요, 책 읽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어제 사랑이 태연은 장난처럼 웃으며 말하고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금방 잠이 들었죠. 그런데 한밤중 분명히 깊게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오른손잡이를 누가 조심스레 돌리는 소리. 태연은 순간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가나? 옆에 손을 살짝 뻗어 확인해보니 아내는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수진이 밖에 없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 어두운 밤 안에도 희미한 빛의 건너편 동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 덕분에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대 옆에 서서 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든 것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선 자체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설마 진짜로 뭐 해치려 하겠어. 혹시라도 뭐 하려 들면 내가 제압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하지만 그 순간 침대 옆에 있는 커다란 책장을 수진이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책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성인 키 정도 되는 책장이었고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태연을 덮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책장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걸 보고 태연은 순간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손으로 책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이 켜지자 수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눈물만. 태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문 열고 들어와서 책장을 나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 내가 안 깼으면 지금 진짜로 다치고도 남았어.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다. 암살이야. 이건 진짜.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수진을 조용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낮지 않은 언성으로 수진을 다그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 방에서 나온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내. 정말 이 아내. 그만의 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조만간 내보내자는 말도 이제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아예 단어 아니에 말했습니다. 조만간 아니야. 돈 틀 때 바로 나가게 할 거라. 원룸 당장 알아볼 거니까. 당신도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 이 돈 아니야. 진짜로 이 돈 아니라고. 그 말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안해. 오다. 진짜 미안해. 가장 안쓰러운 건 결국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자꾸만 눈물이 고이던 그녀. 태연은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사듯이 오늘 말한다고 바로 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목돈이 들어가잖아. 원래 계획은 그날 아침 출근 전에 바로 계약하고 밤 얻어서 짐까지 싸서 시신을 내보내는 거였어라. 하지만 하루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고 업무도 겹쳐 결국 바늘 단일에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짐에 돌아온 태연은 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진아, 나 방 몇 군데 봐놨어. 내일이나 모레쯤엔 바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시진이 마음이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날 밤 왜 그랬는지 기억 못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언니도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밤 잡아줄 테니까 나가자. 그리고 필요하면 치료도 같이 받아보자. 최대한 참다고 따뜻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시진을 해치는 게 아니다. 보호하려는 선택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태연은 도무지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근 뒤 문 옆 화장대를 일부러 문 앞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문을 밀어도 화장대에 걸릴 거라. 부딪히면 소리도 날 거고. 그렇게 아내에게도 이제 자자. 마음 편히 자자 하고 말하고 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화장대가 밀리는 소리. 잠결에 눈을 뜬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대가 밀리고 있었고 그걸 밀고 있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거의 다 밀려난 화장대, 그리고 점점 열리는 반문. 그 문틈 사이로 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뾰족한 금속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아내는 문을 밀어주고 있고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는 거지? 당신 왜 문 열고 있어? 태연이 소리치자 그제서야 아내도 문 너머리 수진을 보고 깜짝 놀라 뒤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네. 문 닫아.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태연에게 매달렸고 태연은 황급히 수진이 든 뾰족한 물건을 떼서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버는 못 버틴다. 지금 반장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군가는 다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날 새벽 봄이 트자마자 차를 몰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세요? 자네 무슨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댁에 계십니까?
자네가 온다니 내가 있어야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나? 차로 2시간 정도면 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장인어른 댁이 있는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이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순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타지에서 일 그만두고 이내 집안이 왔다고 들었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태연은 깊게 숨을 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는 원룸을 구해서 따로 분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랬구만. 미안하다, 사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그런 원룸은 안 될 것 같고 병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인어른. 태연은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장인어른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낸 겁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입을 떼었습니다. 그래? 기가 좀 그렇긴 하지.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아시겠지만 제 아내, 그러니까 첫째도 조금은 상태가 있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화들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첫째는 멀쩡해. 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셨을 수도 있죠. 사실 겉으론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보여요. 생각보다 많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태연은 말했습니다. 순이 처제는 제가 더 먼저 알아봐서 이번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룸 따위로는 안 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셔 주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사위.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올라가는 길에 태연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원룸은 아닌 것 같다. 병원 알아볼게. 그렇게 알아도. 응, 알았어. 아내는 그 말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조용히 인정했을 뿐이었죠. 차 안에서 병원 여러 곳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던 중 선무단 전욱 과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오늘 매일 출근 안 했니라? 아, 과장님, 그게 아니다. 지금 좀 일이 있어서요. 태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욱 과장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일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잠깐 몰이 내잠들다. 얘기 좀 하자. 전욱 과장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착하는데 1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매장에 계셔 주세요. 그래. 기다릴게. 태연은 그대로 매장으로 향했고 도착하자 전욱 과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처제 말이라. 결국 내보냈냐? 아니요. 아직은요.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러자 정욱 과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 있어라. 나랑 지내자. 예? 아니, 와이프도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와이프도 위험하긴 해.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너만 좀 많이 위험해. 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원 수속은 내가 꼭 시킬 기다. 그건 좋은데 그 전까지 너는 내 말 좀 들어. 지금만이라도 나랑 있어.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욱 과자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지만 그 말들 중 섭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태연은 과장님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을게. 당신도 혹시 무섭거나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고 괜찮을까? 혹시라도 수진이 또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면 아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태연은 이건 아니다 싶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이 집에 남아있고 아내는 내가 데리고 나가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크게 화낸 적이 없었던 아내가 말이죠. 오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수진이랑 하루 이틀 산 사람도 아니고 걔는 내 친동생이야. 오빠 나 무서운 건 알겠어. 나도 이해는 해. 근데 걔가 오빠한테 진짜로 칼부림을 하려고 달려든 것도 아니잖아. 그때 그건 그냥 이상하게 흐른 상황일 뿐이었잖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도 올라오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적 속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고 해가 박자 퇴하는 아내 수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해 두었던 곳이었고 정신병원이라기보단 다양한 감정치료를 병행하는 전문 상담 기관이었습니다. 미술치료, 놀이치료 같은 접근부터 시작해 필요할 경우 지적장애 판정까지 국가적으로 연계해지는 기관이었죠. 거기서 수진은 정밀 검사를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검사와 초기 수속이 마무리되고 나서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 같아서 오빠가 이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했죠. 나 진짜 미안해. 내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고 셋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태연은 밀려있던 서류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전쯤 회사에 도착해 일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차, 장인어른한테 이 사실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데. 태연은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순이는 어디 있는 기관에 입원시켰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장인어른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산위. 근데 자네, 순이 그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알아? 아, 전에 무슨 일 했었나요? 장인어른은 잠시 기억을 더듬다니. 글쎄, 모 위에서 사무일을 했다는데 정확한 진영이 뭐다다. 나도 가물가물하네. 태연은 신의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뚜렷한 정보가 없어. 장인어른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짐이 입소한 그 시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그때 수원이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상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보호자로 등록해뒀기 때문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저기, 환자물에 대해 기존 의료 기록이 있어서요. 예전에 타 지역의 점심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보험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니 혹시 그쪽 병원에서 치료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팩스로 자료를 받아야 해서요. 순간 태연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예전에 점심병원에 있었었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의 태연은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어디였는지를 물었더니 의료보험 전산 기록을 통해서 병원 이름도 함께 알려주더라고요. 태연은 바로 그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태연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그 병원에 있던 환자가 퇴원하려고 할 때 누가 데리러 와야 합니까? 누가 동의해야 합니까? 그러자 직원은 말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요? 언니는 가능한가요? 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직계 가족은 오직 부모님과 자녀분들 뿐입니다. 그 순간 태연은 전율이 스쳤습니다. 그럼 순이가 이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누가 동의했지? 장인어른이? 아니면 아예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랄까. 장인어른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가 좀 그렇지 정도로만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점심병원 입원 전련이 있었고 부모님의 선언 없이는 퇴원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태연은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전 과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아직 처제 안 내보낸 거 아니지?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병원 입원 수속 마쳤다니까.
과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너한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전혀 안 바뀌었어. 내가 그런 건 민감하잖아. 너 아직 똑같다. 그 느낌. 왜 그대로지? 아니, 무슨 소리세요? 처제 탈출이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겸언이지, 반옥도 아닌데 무슨 탈출이에요. 태연은 모선 얹기려 했지만 등골에 서늘한 반각이 퍼졌습니다. 그냥 중심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너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란 밭이 있는 게 나아. 느낌이 이상해. 전화를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그중 뉴스나 포털 사이트에 숨겨진 보험금 찾기, 안 찾아난 본인명의 계좌, 같은 캠페인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 태연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확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험금도 계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기록은 이제까지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틀을 손부리째 흔들어 놓을 단서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어느 날 우연히 숨은 보험금 찾기 사이트를 통해 자신 명의의 금융 정보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적금, 보험, 이수령 통장 같은 것들을 하나씩 물러보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험들이 몇 개 가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지? 순간 Y2가 혹시 자신 몰래 보험을 들어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상하다. 뭐지? 모르겠네. 그러던 중 문득 정욱 과장이 했던 말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한테서 뭔가 느낌이 안 바뀌었다. 처제 정말 보낸 거 맞다. 조심해라. 그래서 태연은 정욱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 제가 이런저런 걸 찾다가 보니까 보험이 몇 개 들어가 있었어요. 좀 이상해서요. 느낌이 좀 쎄합니다. 정욱 과장은 바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쓰고 있는 통장이 뭐더라? 모미업 하나, 신한은행 하나. 딱 종게 쓰고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은행들 돌아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할 일도 없고 겸사겸사 놀 겸 동네 은행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지방 도시는 은행이 많지 않아서 국민, 신한, 농협 정도만 확인해봤고 그 중에서 따로 개설된 계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보험금은 어디서 빠져나간 거지? 그렇게 의아해하며 돌아가던 중 시장통 한쪽에 있던 저축은행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저기 들어가 볼까? 그래서 저축은행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태연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난 여긴 한 번도. 그 계좌는 10년 전쯤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처럼 보안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엔 신분증만 있어도 타인이 대신 계좌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고 동시에 특정 보험사 이름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는 금액들도 찍혀 있었습니다. 정욱 과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 보험 내가 든 거라? 아니요.
저 진짜 처음 봐요. 그럼 이거 누가 들었을까? 태연은 천천히 생각을 좁혀갔습니다. 내 신분증, 통장 보장 같은 거. 자유롭게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순간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랬을까?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태연은 조심스럽게 순이가 이벌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현보, 그때 너 나 믿으려고 했던 거, 나 진짜 너 가족처럼 생각했잖아. 내가 너한테 손 한 번 올린 적 있어? 없지? 왜 그랬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나도 뭔가 막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일이 더 커지지 않아. 수지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눈을 찌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 언니가 현보한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라 자신을 밀려고 했던 것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도 모두 아내의 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니.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가 그랬구나. 우리 순이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태연은 이 결혼에 대한 진짜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현보, 언니다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어요. 큰일 난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태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꼭 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수진아. 우리 수진이 얼마나 착한 동생인데 어른이 말을 믿고 그냥 따라 한 거였구나. 고마워, 말해줘서. 여기서 잘 치료받고 나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자. 알았지? 그렇게 병원을 나선 태연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은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자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회피하려는 자신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놓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을 감으면 다시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등산 한번 갈래? 등산? 멀리? 설악산 가서 등산하고 하루쯤 반 잡고 쉬다 오자.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론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 가자. 그렇게 설악산에 도착해 둘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숨이 찬 상태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다. 저쪽 절벽 근처 가서 잠깐 쉬자. 절벽? 위험하지 않아? 아, 뭐가 위험해? 오빠 높은데 무서워해? 저기 가봐. 얼마나 멋있는데. 그 말투, 그 시선. 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나를. 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순이한테 들은 얘기 내가 직접 당신한테 말해준다만 해? 당신 부모님이 순이 퇴원시킨 것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야 당신도 진실을 말해준 거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바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참,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태연은 산 위에 멍하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귀에서 누군가 돌이라도 던질 것만 같은 기분에 몸을 뭉치리며 조용히 하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져왔어? 당신 차도 없었잖아. 그런 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잖아. 그래,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서류는 어떻게 정리할까? 오빠 마음대로 해. 나도 오빠를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모르겠고 이미 다 알아버린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오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서류만 잘 정리해줘. 그렇게 아내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 혼자 남겨진 태양. 머릿속은 하얘지고 몸은 축 처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묻힌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걸까? 문득 휴대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다 말다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지, 혹은 이미 늦어버린 건지, 그조차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태양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며칠째 회사도 안 나오고 뭐하냐? 태연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고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버텼네. 내가 잘못 봤었다. 처제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였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님은 덧붙였습니다.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지도 몰라. 자료도 줬고 조언도 해줬고. 그리고 봐봐.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없잖아. 다 털어내고 이제는 툭툭 털고 한잔하자. 그 말에 태연은 만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보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처음 계단에서 밀려 떨어질 뻔했던 사건. 그 다음 침대 옆에 있던 책장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건. 그건 모두
태연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진을 시켜서 진짜 일을 벌이게 하려 했던 것. 만약 정말로 그날 태연이 끼지 못했다면 수진은 정신 이상으로 몰릴 것이고 아내는 다역슨 피해자나 되었겠죠. 그녀는 보험금 수령자였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구나. 그 여자. 태연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숨이 퇴원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낸 걸까? 병원에서 퇴원시킬 땐 직계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 사실을 숨긴 채 태연에게 시진을 맡겼다는 건 적어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저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자란 자식 하나를 이용해서 한딴 해보려던 걸까? 태연은 가슴 깊이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밑집, 옆집, 아랫집보다 무서운 건 우리 집입니다. 동네 고모님이 정해주신 이 제목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던 장소. 사실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화처럼 스펙터클한 장면도 없고요. 근데 말이에요. 옆집, 밑집, 아랫집보다 무서운 게 바로 우리 집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태연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요, 현실이 상상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